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 수업 연구소 신봉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바뀌었어요. 이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시대 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공부할 문제는요. 신라는 무엇 때문에 멸망했으며 고려는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주제로 학습 문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수업은 잘 마치셨나요? 학교에서 수업이 가장 중요하니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러 오시면 됩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저와 함께 복습해 보실래요? 1. 천년신라의 멸망 원인. 신라는 1000년 이상 유지됐던 1000년 정도 유지됐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유지됐던 왕국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귀족들이 왕위 다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왕 한 명이 몇 년, 10년도 채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은 사익가 부도에서 해공왕 때부터 경순왕까지 마지막 왕까지 약 몇 년 동안 몇 명의 왕이 바뀌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귀족들의 사치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금을 입힌 집, 여러분들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집에다가 집을 이제 지어놓고 거기다 금을 씌우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금을 입힌 집이 이제 35채나 발견이 됐다고 해요. 기록상으로. 자, 그런 돈들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은 도적이 돼버립니다. 네, 도적이 되는 백성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라의 멸망 원인 하나 더, 바로 골품제의 한계로 능력이 있음에도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였다. 무슨 뜻이냐? 다시 써드릴게요. 골품제. 자, 뼈 골자에다가 우리가 품질 할 때 품질, 뼈다귀에도 품질이 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진짜 뼈다귀. 육두품도 원래 대족장 출신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제 신분이 높긴 한데, 진골이나 성골에 비하면은 낮은 신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귀족입니다, 다.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도 있는데 아래쪽은 되게 평민처럼 변해버리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 귀족들 안에서도 서열이 있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되고, 신라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인 최치원 12살에 여러분 또래 때 당나라로 유학을 가가지고 당나라에서 치르는 외국인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하기도 하는 그런 천재인데요. 그 천재가 신라로 돌아왔을 때도 육도품이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구조. 그게 바로 골품제라는 폐쇄적인 신분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새로운 세력이 지방에 등장합니다. 그들을 바로 호족이라고 하고요.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당시에는 장군, 성주라고 불렸어요. 성주는 뭐 성의 주인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내려볼게요. 호족들 간의 호족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견훤, 그리고 궁예가 있지요.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하여 후백제를 건국하였고요. 그리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의 개성, 송악, 과거에는 송악이라고 했죠. 송악을 도읍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고구려는 조금 더 복잡해요. 훗날에 나라 이름을 다시 마진으로 고쳤다가 또다시 태봉으로 고칩니다. 도읍도 나중에는 철원으로 옮기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철원을 도읍으로 하는 태봉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기도 했다라는 거 참고만 하세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후고구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생기니까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였는데 이제 통일신라 자체가 지방 정권으로 전락하는 수준이 돼버립니다.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쪽에는 후고구려가 있었을 것이고 여기는 후백제가 있었을 거고, 이게 다시 삼국시대가 된 것처럼 변화했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신라는 딱 요 정도. 계속 볼게요. 그런데 이 후고구려 또는 태봉은 부하였던 또는 신하였던,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과 여러 호족들이 궁예가 난폭한 정치를 일삼자 왕건을 비롯한 여러 호족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 고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볼 건데,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처음에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신라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신라 당시에 이제 경혜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신라를 후백제가 공격을 했어요. 견훤이. 그래가지고 경혜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후백제는 자신들 입맛에 맞게 경순왕 김부를 신라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때 신라를 돕기 위해서 고려가 출병했다가 후백제한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 전투가 바로 지명을 따서 공산전투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구에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공산이 팔공산으로 지명이 바뀌거든요. 왜 그러냐?
그때 고려가 신라를 돕기 위해 출병했다가 후백제에게 크게 패하면서 고려의 8명의 충신이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해서 공산이 팔공산으로 이제 지명이 바뀌게 되고요. 신순겸과 같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죠. 신순겸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왕건이 타던 하얀 말을 타고 왕건의 복장을 입고 대신 왕건 행세를 하면서 이제 후백제를 유인해서 이제 왕건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세상을 떠난 그런 장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때부터 이제 고려는 훈련을 거듭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호족들과 다른 호족들과 되게 조금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후에 3년 후에 지금의 안동 땅, 그땐 고창이라고 했을 텐데 그쪽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고창 전투라고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후백제군을 크게 이기기 시작했어요. 안동의 고창 전투를 이제 유래로 한 전래놀이 같은 게 또 있는데 차전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조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싸움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고려의 전투 두 가지 기억한다면은 공산전투가 있고 고창전투가 있는데 공산전투 때는 고려가 크게 패배했던 전투이고 고창전투 때부터 고려가 후삼국 통일의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어요.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분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 금강을 태자로 앉히자 신검이 이제 불만을 표현했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 견훤을 지금 현재 김제에 있는 금산사에다 가둬놓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왕위 계승 분쟁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해서 왕건에게 투항했고 이후 왕건과 함께 자신이 세웠던 후백제를 무너뜨린 데 앞장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아들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후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게 항복을 했고 이제 고려가 되게 고려는 신라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고 되게 따뜻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차라리 고려한테 항복한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라는. 그래서 신라 땅이 이제 고려의 영토가 되었겠죠. 지도로 보면은 이쪽에 고려가 있었는데 이쪽까지 고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년 후에 고려는 후백제마저 무너뜨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태조 왕건의 정책 보겠습니다. 왕건은 불교를 장려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행사인 연등에 요즘으로 치면 석가탄신일 같은 거예요. 연등 들고 다니면서 소원 빌고 막 그런 거거든요. 연등에도 장려하고 불교를 비롯해 여러 종교가 결합된 국가 행사인 팔관회를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팔관회도 처음에는 불교 행사였는데
전쟁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기리는 그런 행사였다고 본다면은 삼국시대에는 이때는 이제 뭐 송나라, 중국의 상인이나 여진족이나 탐나국은 지금으로 따지면 제주도예요. 이때는 제주도가 독립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여튼 이런 곳에서 사절단도 오는 그래 와가지고 사절단도 와서 축하를 해주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사들을 장려하였다. 불교를 통해서 뭔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게 중요했겠죠. 각 나라들이 따로따로 있다가 또 다시 통일을 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세금을 10분의 1로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흑창이라는 창고도 설치를 합니다. 흑창은 거무륵자에다 창고할 때 창자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문을 막 까맣게 칠해놓고 여기 있는 곡식들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하려고 이제 까맣게 칠해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결혼 정책과 사성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포섭하였다. 아까 고창전 공산전투 땐 힘이 없었다가 여러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이때는 안동 지역의 호족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창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주변에 친구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호족을 포섭을 하기도 했다. 사성 정책은 성씨를 내려준다, 하사한다 이런 의미이고 결혼 정책은 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건이 여러 호족들과 같은 편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정식 부인을 25명이나 맞아들였다. 결혼을 25번이나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가끔은 호족들의 자식을 인질로 삼기 위해서 이제 개경으로 데리고 와서 뭐 교육한다 이런 핑계로 인질로 삼기도 하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태조 왕건의 정책 하나 더 이제 거란족이 사실 발해를 멸망시켰는데 그 과거 발해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이다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계승 의지를 비추면서 북쪽으로 조금이지만 영토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뭐 요 정도예요. 영토 확장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실까봐 이 정도였다가 뭐 요 정도를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태조 왕건 이후로 태조, 회종, 정종 이후에 4대 광종이 이제 활약을 하는데요. 광종 때 비로소 우리 역사 처음으로 과거제도가 시행돼요. 과거 시험 많이 들어는 보셨죠?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의 신라의 어떤 신분제, 폐쇄적인 신분제, 골품제에 의해서 뭐 사람들이 높은 관직을 얻거나 막 그랬다고 한다면은 고려시대는 꾸준히 전쟁이 여러 번 있기도 한데 전쟁이 있는 중에도 꾸준히 과거 시험을 유지를 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은 마지막에 꼭 왕 앞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보통 왕이 나를 뽑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왕을 따르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이제 좀 강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고 이는 왕의 권한을 더 높여주기 위한 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비안검법이란 것도 시행을 해요. 노비안검법. 노비를 검사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법. 그러니까 불법으로 노비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노비를 많이 지니고 있었던 호족들의 힘을 억제하고 왕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노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비들을 평민으로, 일반 백성으로 만들어주면서 세금도 확보하려고 했던 일석삼조의 정책이 바로 노비안검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노비안검법은 나중에 또 이제 역풍을 맞게 돼요. 광종이 죽고 나서 성종 때는 뭐 노비 환천법이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이 노비로 되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하긴 하는데, 여튼 고려 초기에 이런 태조 왕건과 4대 광종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정책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